신경맹장 동맥연골. 이런 명칭은 누가 만들었을까오 천주옥. 스기타 겐파쿠와 2명의 한의사는 겁도 없이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통째로 번역해서 출판하자는데 의기투합한다. 인체 해부도 그림도 그려넣고 스기타 겐파쿠와 그 동료 2사람이 번역한 네덜란드 해부학 책 원전. 중국의 12경락도.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이 신주단지처럼 믿고 공부해온 중국 오장육부. 해부도와 12경락도가 실제 인체를 해부해보니 너무 다르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 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이제는 인체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각 장기의 기능과 질병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를 깊게 연구해야 한다. 인체를 자세히 모르면서 의사가 되고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문제다. 스기타 겐파쿠는 네덜란드 알파벳도 몰랐다. 동료 한의사 마에노 류타크가 더듬더듬 IM어보이 수준의 네덜란드어를 아는 게 전부였다. 막막했다. 데지마의 네덜란드어 통역사가 만든 기본 네덜란드어 사전을 구해서 봤지만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세 사람은 매일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잡고 낑낑거렸다. 하루에 한 줄도 번역하지 못한 날이 허다했다. 이들의 고생스러운 번역 작업 소식을 들은 한의사 동료 몇 명이 틈만 나면 찾아와 그들을 도왔다. 그중 한 친구는 네덜란드 문물에 관심이 많아 네덜란드어를 별도로 공부한 친구였다. 그렇게 해서 번역이 쬐끔씩 되어갔다. 번역의 원칙도 정했다. 첫째, 네덜란드어에 해당하는 용어가 일본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쓴다. 둘째, 네덜란드어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따져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원칙으로도 번역이 어려우면 네덜란드어 발음을 한자로 그냥 쓴다. 제일 어려운 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중국 오장육부 해부도나 12경락도에는 없지만 네덜란드 해부학 책과 실제 인체를 해부하면 분명히 존재하는 인체의 여러 장기나 혈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다. 거부감 없이 쓰일 수 있는 이름을 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떤 이름을 정하고는 고치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장명한 것이 신경, 맹장, 연골, 동맥 등이다. 즉 신경, 맹장, 동맥, 연골 등은 순전히 스기타 겐파쿠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만든 이름인데 지금도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체 해부도를 그리는 것. 마침 화가이면서 발명가이자 의술을 잘 아는 친구의 친구에게 인체 해부도를 그려줄 것을 부탁한다. 그 화가는 네덜란드 인체 해부도는 물론이고 또 다른 네덜란드 해부학 책 및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 인체 해부도 책도 참고하여 일본 최초의 유럽 어느 인체 해부도에도 뒤지지 않는 화풍으로 인체 해부도를 그린다. 1771년 초에 시작한 번역 작업은 거의 4년이나 걸려 1774년 말에 완성되어 해체신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된다. 인체 각 장기나 기관에 대한 설명이 4권, 인체 해부도 그림이 1권, 총 5권의 책이다. 해체신서 해부도. 해체신서의 반응은 뜨거웠다. 모든 한의사들의 필독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의사가 아니면서 네덜란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해체신서를 구입할 정도로 번역과 출판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 스기타 겐파쿠 등 3명의 한의사는 네덜란드어에 거의 통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문화, 과학, 지리, 역사 등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알고는 여러 곳에서 네덜란드와 유럽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을 정도였다.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에도막부는 카톨릭 신자들과 농민들이 일으킨 시마바라의 난을 겪은 후 1641년 숨구멍인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만 남긴 채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친다. 그렇게 나라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지 80여 년이 지난 1720년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과학기술 서적에 대해서는 금서령을 해제한다. 데지마를 통해서 과학기술 서적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나가사키 시내 서점은 물론이고 에도, 오사카, 교토, 사스마, 조슈 등 대도시와 큰 번의 서점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수입해온 천문지리, 기계의학, 질병, 농사 등에 관한 유럽 여러 나라의 원서는 물론이고 번역본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1, 2, 3법칙,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해설 등 영어 서적이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대지매로 수입되어 일어 번역본이 만들어져 팔리기도 했다. 이렇게 서양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크지자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지사은 자연스럽게 서양 문물과 서양 지식에 목마른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정보의 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어 통역사들과 번역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통번역사 숫자도 크게 늘어난다. 그런 상황에서 해체신서가 출판된 것이다. 인체를 직접 해부해봤더니 그동안 수백 년간 알고 있던 인체에 관한 지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무엇이든 그것을 파헤쳐서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서양 과학의 첫걸음이다는 등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든 것이 해체신서였다. 우리도 네덜란드 과학책을 사서 번역하여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자. 우리 번도 네덜란드나 유럽의 선진 기술을 연구하고 도입하자 등등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는 일본의 유일한 서양 문물 유입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과학이나 문화는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의 문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의 기술과 과학도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창구로 해서 서양의 문화, 과학기술 등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풍조를 네덜란드의 한자 표기인 화란과 연결하여 난학이라고 불렀다. 해체신서에서 촉발된 난학이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난학 연구소가 생기게 되고 그 후 몇십 년 동안 일본 전체에 난학 열풍이 불면서 네덜란드 및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 과학기술 등을 배우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명치유신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일본 근대화의 큰 뿌리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1774년 일본에서는 쌍스럽게도 인체 해부도와 인체 내 장기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책 해체신서가 출판되어 서점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과 여러분들이 앞다투어 서양 과학과 서양 소식에 한 발 더 빨리 다가가려고 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최고 실권자인 쇼군은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 현안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영국의 본격적인 인도식 민지 경영 등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조선에서는 청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영조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나 되어 끼리끼리 정치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하면서 풍산 홍씨의 척신당과 정순왕 후 김씨의 친정인 경주, 김씨의 청명당이 맞서서 세력 다툼으로 날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조선 최악의 국난을 겪고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벌써 1700년대의 나가사키 같은 일본 최남단 지방도시에도 서점이 있은 반면 조선에서는 100여 년 후 1800년대 말이 되어서야 한성에 겨우 서점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오토키치 이야기. 아편전쟁 8년 전 1832년 10월 일본 혼슈 태평양 쪽 조그만 항구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화물선 한 척이 쌀과 도자기를 싣고 에도로 출항한다. 탑승자는 선장, 선원 등 총 14명. 그런데 출항 2일차에 화물선은 거센 풍랑을 만나 돛이 망가지고 화물 대부분이 바다에 빠지는 등 만신창이가 된다. 그때부터 화물선은 1년 넘게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태평양을 표류한다. 가족들은 팔방으로 그들을 찾았지만 허탕. 결국 1년 후 그들은 풍랑을 만나 모두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화물선은 태평양을 표류하다 14개월 후 1834년 2월 지구 반대편
미국 서해안 최북단 워싱턴주 어느 해안에 표착한다. 생존자는 14세 오토키치 등 단 3명. 나머지 11명은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으로 사망. 그들 세 선원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허드선 항만운영 회사에 인계되어 포드 밴쿠버에서 영어 교육을 받는다. 개신교 열렬한 후원자인 허드선사 미국지 사장은 일본 통상수교와 개신교, 전도의 오토키치 등 세 사람의 일본 표류민을 잘 활용하면 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 등 그들 세 사람한테 잘 해준다. 그런 꿍꿍이 속에 오토키치 등 세 선원은 미국에서 1년을 보낸 후 1835년 하와이를 거쳐 런던으로 보내진다. 2년 후 그들은 런던에서 마카오로 간다.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돈 것이다. 그곳에서 세 선원들은 독일인 선교사의 성경책 일어 번역 작업에 합류한다. 드디어 1837년 7월 오토키치 등 일본인 선원 세 사람은 꿈에 그리던 일본으로 떠난다. 즉 일본과 무역 거래를 타진할 겸 개신교 선교도 추진할 겸 마카오 주재. 미국 허드슨사 지사장과 개신교 선교사가 오토요시 등 세 사람의 일본인 선원들을 대동하고 모리스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떠난 것이다. 미국 상선 모리스노. 당시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시행 중인 에도 막부는 어떤 선박이건 어떤 외국인이건 심지어 일본인이라도 일본 해안에 접근하면 무조건 포격하여 쫓아버리라는 명령이었다.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인도 일단 해외로 나가면 절대 다시 못 돌아오게 했다. 마카오를 출항한 지 열흘 후 모리선호는 에도에 가까운 우라가항 먼바다에 일단 닻을 내린다. 그리고는 모리스노 연락병이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 해안포대에 접근, 표류하던 일본인 세 사람을 구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면서 상륙 허가를 요청한다. 그러나 해안포대에서는 즉시 떠나지 않으면 포격하겠다고 한다. 일본인 표류 선원만이라도 인계하겠다고 하지만 해안포대 부대장은 인수할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린다. 모리스노 연락병은 보트를 타고 황급히 해안포대를 떠난다. 바로 해안포대가 불을 뿜는다. 연락병이 탄 보트는 다행히 포격을 피해 모리스노로 돌아온다. 모리스노는 방향을 돌려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로 향한다. 가고시마에서는 허드선사 마카오 지사장, 모리스노 선장 등 몇 사람이 다이묘의 수석 참모를 면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외국인 입국 불허였다. 일본 표류민도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식량과 식수는 공급해 줄 테니 바로 일본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에도 막부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 일본 표류민도 일본 입국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일본 표류민을 내려놓고 가면 그들은 바로 참수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토키치 등 세 일본인 선원은 일본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마카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 사람의 표류 일본인들은 결국 일본 땅을 평생 밟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 여기저기를 떠돌다 해외에서 죽는다. 특히 오토키치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기구하기도 하고 과연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리고 슬픈 구석도 있다. 감정이 우선이냐, 애국심이 우선이냐. 1830-40년대는 조선 24대 헌종 때다. 당시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세도 정치가 절정을 이루던 때였으며 이즈음 김대건이 마카오 신학교에 입학하고 기에박해로 천주교가 조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당시 조선의 삼국청의 양광 총독 임칙서와 영국 무역감독관 찰스 에리엇의 기싸움이 1차 아편전쟁으로 발전해 갔으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우길승천, 러시아는 동쪽으로 계속 진출, 신생독립국 미국은 스페인, 멕시코 등과 국토학대 전쟁, 오스만 제국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런 시기 일본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나가사키 한 곳만 빼고 온 나라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 에도 막부는 일본으로 다가오는 외국 선박은 하나 예외 없이 모두 포격하라는 이국선 타격령을 발동했으며 자국민도 해외에서 들어오면 목을 베는 차명에 처할 것을 명령한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 1837년 야마모토, 오토키치 등 3명의 일본 표류민이 5년 만에 미국 상선 모리스노를 타고 일본에 들어온다. 그런데 항구에 접근하자 해안포대가 불을 뿜는다. 모리스노는 깜짝 놀란다. 듣던 대로 해안포대는 자기 백성한테도 포를 쏘는 것이었다. 오토키치 등 3명의 표류민은 혼비백산 마카오로 돌아간다. 오토키치의 행적. 자, 지금부터는 천신만고 5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땅도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일본에서 쫓겨난 3사람의 표류민 중에서 가장 어린 오토키치 당시 18세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마카오로 돌아온 오토키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기 신세가 처량했다. 뭔 놈의 나라가 이래. 자기 백성이 풍랑을 만나 1년 넘게 태평양을 떠돌다 미국 코쟁이한테 구조되어 영어도 배우고 5년 만에 돌아왔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우리 일본에는 당신들 같은 서양 문물 경험자들이 필요하다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쫓아버리다니. 그게 나라냐? 좋다. 다시는 일본에 돌아가지 않겠다. 어디 두고 보자. 울부짖어봐야 소용없었다.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고 주먹질이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다. 3년 후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오토키치 21세. 전쟁은 1년 조금 지나 끝난다. 1만 킬로나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 영국한테 5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청이 2손 2발 다 들고 참패한 것이다. 아시아의 창피였다. 1차 아편전쟁 결과 1842년 난징 조약이 맺어지고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방된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에는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조개지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몰렸다. 이때 오토키치 23세는 상하이 영국 극동함대 1호 통역 요원으로 채용되어 마카오에서 상하이로 거처를 옮긴다. 사실 오토키치는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미국, 영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일망정 영어를 정식으로 배운 최초의 일본인이었다. 자기를 버린 일본이 밉고 원망스러워 아직 그 앙금이 남아 있었지만 오토키치는 영어를 할 수 있고 미국과 영국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토키치는 상하이 조개지 내에서 일본 교민들 권익 보호를 위한 교민단체를 만든다. 당시 상하이에는 오토키치처럼 일본에 들어가지 못한 일본 교민들이 제법 있었다. 그래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오토키치는 교민단체를 만들어 조개지 내 각국 대사관과 일본 교민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849년 오토키치 30세는 일본을 방문하는 영국 군함 마리나호의 통역 요원으로 우라가항을 방문한다. 12년 전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던 바로 그 항구다. 에도 막부는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 해군의 위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찍 소리 못하고 영국 군함의 우라가항을 개방했던 것이다. 그때 오토키치는 신분이 탄로날까 싶어 중국인으로 위장한다. 1854년 오토키치 35세는 영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는 조약인 영일화 친조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선발요원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일화 친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영국 극동함대 기함 윈체스트호가 나가사키항을 방문할 때는 통역요원으로 동행한다. 오토키치라는 일본어 통역은 17년 전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일본 입국이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에도 막부에서는 오토키치를 비밀리에 접촉, 일본 귀국을 종용한다. 그러나 오토키치는 단호히 거부하고 가족이 있는 상하이로 돌아간다. 야마모토 오토키치 고향 기념관에 있는 그의 동상. 사실 당시 오토키치는 이미 몇 년 전 일본 국적을 버리고 영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름도 야마모토 오토키치에서 잔 매슈 아터선으로 개명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말레이계 독일 여자와 결혼하여 2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오토키치는 성공적인 영일화 찬조약 체결에 대한 공로로 영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는다. 그는 그 포상금으로 영국 식민지 싱가포르 가장 중심지
오차드로드 부근에 2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개인 왕국 같은 대저택을 짓는다. 대저택에서 왕 같은 생활을 하는 오토키치.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오토키치.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신국 일본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는지, 일말의 애국심 찌꺼기가 끼어 있었는지, 오토키치는 자기를 접촉해오는 일본 개화파 인사들을 많이 도와준다. 그 대표적인 개화파 인사가 후쿠자와 유키치로 일본 돈마넨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 일본군 대사의 원조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오토키치는 명치유신 이전까지 당시로서는 어느 일본 정치인이나 외교관보다 세계 최강대국, 영국 정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2번에 걸쳐 유럽 견문 사절단을 떠날 때 싱가포르에 들러서 오토키치의 의견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오토키치가 잘 아는 영국 정계 거물들의 소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비록 국가가 나를 버렸더라도 결국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오토키치의 사례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은 그 꼴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애국심은 서운함과 원망보다 항상 그 명분이 우위일까? 오토키치는 1867년 48세로 싱가포르에서 죽는다.